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트벤테 vs 흐로닝원. 이번 경기는 트벤테의 전방 압박과 하이 템포 전환이 흐로닝원의 느린 후방 빌드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라고 볼 수 있다. 트벤테는 초반부터 바이드만을 중심으로 후방에서 짧게 풀어나가면서도 상대 전진 압박을 한 번만 벗겨내면 곧바로 전방을 겨냥하는 전원 패턴을 준비하고 있다. 브로치가 왼쪽에서 깊숙이 전진의 폭을 넓혀주면 흐로닝원의 측면 수비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그 사이 중앙에서는 바이드만이 전진 패스를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게 된다. 람머스는 이 흐름 속에서 단순히 골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센터백과 골키퍼 사이 패스기를 읽어 압박 타이밍을 잡아내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흐로닝원이 평소처럼 후방 빌드업 속도를 충분히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공은 자연스럽게 골키퍼까지 내려가게 되고, 이 구간에서 람머스의 전방 압박이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람머스가 압박 타이밍을 정확하게 가져가 전방에서 공을 탈취하는 장면이 한두 번만 나와도 곧바로 박스 근처에서 슈팅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연달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때 바이드만은 이 선에서 세컨볼을 받아 다시 람머스나 측면으로 연결해 두 번째 파동을 만들 수 있고, 로치는 뒤에서 합류의 크로스로 추가 찬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반대로 흐로닝원은 후방에서부터 템포를 끊기지 않게 유지하며 레싱크가 중원에서 탈압박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해줘야만 윌름손과 타하 쪽으로 공격의 초점을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전방 압박에 막혀 공이 골키퍼까지 반복해서 내려가는 구도가 이어진다면 윌름손은 전방에서 고립되고 타하 역시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 잦아질 수 있다. 이렇게 공격과 수비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는 시간이 길어지면 흐로닝원은 세컨볼 경쟁에서도 뒤처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경기 전체 흐름을 트벤테에게 넘겨줄 위험이 커진다. 트벤테 입장에서는 굳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려 하기보다 상대 빌드업이 느려지는 순간을 노려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고 전방에서 탈취한 뒤 짧은 패스 몇 번으로 마무리까지 연결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특히 람머스가 전방 압박과 박스 안 마무리를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자원이라는 점은 흐로닝원의 느린 빌드업과 자주 끊기는 템포를 공략하기에 매우 적합한 카드라고 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흐로닝원의 후방 빌드업은 부담을 안게 되고, 골키퍼 백패스 빈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트벤테의 전방 압박과 하이 템포 전환이 더 큰 위력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전술 구조와 빌드업 안정감, 전방 압박 완성도를 모두 고려했을 때 이번 매치는 트벤테가 주도권을 쥐고 득점 찬스를 꾸준히 생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트벤테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제노아 vs 토리노. 이 경기는 오픈 플레이의 완성도만큼이나 코너킥을 포함한 세트피스 한 방이 승부를 가를 수 있는 매치업이다. 제노아는 기본적으로 3, 5, 2 블록을 안정적으로 세운 뒤 프렌드럽을 중심으로 중원에서 두 번째 공을 회수해 다시 공격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경기 흐름을 길게 가져가려 할 가능성이 크다. 전개 과정에서는 프렌드럽이 중앙에서 공을 받아 좌우로 전환해 엘레르트손의 크로스를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콜롬보가 박스 안에서 수비수와 몸싸움을 하며 위치를 선점해 수비 라인을 계속 뒤로 밀어넣는 그림이 예상된다. 토리노는 사파타 쪽으로 전진 패스를 넣어 기준점을 세우고 지오바니 시메오네와 블라시치가 그 주변에서 세컨드 찬스를 노리겠지만 중원이 넓게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전개 속도가 끊기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노아는 굳이 무리하게 라인을 끌어올리기보다는 토리노의 전개를 중원에서 한번 끊어낸 뒤 프렌드럽을 거쳐 사이드로 전환하고 다시 크로스와 슈팅으로 코너킥과 세트피스를 꾸준히 획득하는 방향을 선택할 공산이 크다. 이때부터 토리노의 약점이 드러난다. 코너킥 수비에서 파워포스트 지역 라인 구성이 매끄럽지 않아 니어 포스트 근처로 날카롭게 휘어들어가는 킥 한 번에 라인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제노아는 장신 센터백들과 콜롬보를 동시에 박스 안으로 올려 한 명은 니어 포스트를 향해 강하게 파고들고 다른 자원은 파워포스트와 골문 사이 공간으로 역으로 꺾어 들어가며 수비 시야에서 사라지는 움직임을 준비해 둘 수 있다. 코너킥이 니어 포스트 부근에 정확히 떨어지는 순간 수비가 공만 쫓다가 뒷라인 인기를 놓치면 파워포스트 쪽으로 흘러간 볼을 장신 자원이 근거리에서 그대로 밀어넣는 장면이 나올 여지가 크다. 전후반을 통틀어 제노아가 세트피스를 얻어내는 빈도는 꾸준히 나올 것이고, 그중 한두 번만 콜롬보와 센터백들의 타점과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면 경기 분위기를 단번에 자기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 오픈 플레이에서도 제노아는 프렌드럽이 중원에서 압박을 끊어준 뒤 엘레르트손의 크로스와 이선 침투를 반복해 박스 안볼 점유를 늘려갈 수 있어 토리노보다 안정적인 공격 패턴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토리노는 세트피스 수비 약점을 의식할수록 박스 안에서 라인을 더 깊게 내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세컨드볼 처리와 박스 외곽 공간 커버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다. 사파타에게 붙는 지원이 늦어지면 롱볼 위주의 단조로운 전개로 흐를 공산이 크고, 블라시치의 중거리 한두 방 외에는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기 쉽지 않은 구조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노아의 세트피스 설계와 박스 안타점 싸움이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고, 토리노 입장에서는 실점 위기를 반복해서 버텨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세트피스 수비 조직력과 공중전에서의 우위가 어느 쪽에 더 확실하게 쏠려 있는지,
그리고 그 한 방이 언제 터지느냐에 따라 스코어 차이만 달라질 뿐 흐름 자체는 제노아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은 승부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제노아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헤타페 vs 세비야. 이 경기는 단순히 이름값이 아니라 하프라인 근처에서의 이선 압박 완성도와 그 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갈리는 매치업이다. 헤타페는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틀을 유지하면서도 공을 따내는 순간 마이로 마르틴과 아드리안 리소를 통해 하프라인에서부터 침착하게 전진 패스를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세비야의 이선 압박이 느슨한 현재 상황에서는 마이로 마르틴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았을 때 사실상 압박이 지연되고 첫 터치 이후 전방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부여받게 된다. 이때 아드리안 리소는 측면과 중앙 사이 공간으로 슬며시 들어오며 패스받을 각도를 만들고 한 번 공을 잡으면 전진 드리블이나 측면 전환으로 세비야의 수비 블록을 옆으로 흔들 수 있다. 아람바리는 뒷선에서 이 움직임을 뒷받침하며 세컨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흘러나온 공을 다시 회수의 공격권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헤타페 입장에서는 상대 진영에서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그림을 기대할 수 있다. 세비야가 3-4-3 구조로 라인을 올리려 할수록 2선과 3선 사이 간격은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하프라인 근처에서 마이로 마르틴이 자유롭게 공을 받아 공격진을 향해 전진시킬 수 있는 통로가 넓게 열린다. 그렇게 전진 패스가 한 번만 통과되면 헤타페의 공격진들 입장에서는 마치 무인지경처럼 공간이 열린 상태에서 박스 근처까지 진입할 수 있고 수월하게 득점 찬스를 여러 차례 생산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여기에 세비야가 원정 경기 일정에서 계속 약한 모습을 보여온 흐름까지 더해지면 실점 이후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된 상태에서 라인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전방에서 한번 강하게 압박을 받거나 초반부터 위험 장면을 내주면 선수들 사이에서 볼 소유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하프라인 부근에서조차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헤타페는 이런 심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해 경기 초반부터 마이로 마르틴과 아드리안 리소를 활용한 전진 패스로 세비야의 이선 압박이 비어있는 지점을 꾸준히 건드리면서 점점 더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흐름을 설계할 가능성이 높다. 아람바리는 라인 앞에서 볼을 끊고 난 뒤 단순하지만 정확한 패스로 다시 공격 방향을 전방으로 돌려주며 공격과 수비의 연결고리를 안정적으로 붙들어줄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세비야가 하프라인 근처 이선 압박의 밀도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만 최근 보여준 경기력을 고려하면 헤타페의 미드필더들이 상대보다 더 편하게 공을 다루며 공격진을 향해 볼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헤타페는 박스 근처에서 슈팅각을 잡거나 측면으로 벌려 크로스와 컷백을 준비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고 세비야는 원정이라는 환경 속에서 점점 더 위축된 경기 운영을 할 위험이 크다. 종합적으로 보면 압박 강도와 심리적인 요소 모두 헤타페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진 매치업이라 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헤타페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GA 이글스 vs 헤라클레스. 이 경기는 단순한 4-2-3-1과 4-4-2의 숫자 싸움이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봉쇄하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매치업이다. 고 어헤드 이글스는 린토스트가 중원에서 볼을 정리한 뒤 수레이가 위치한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빠르게 방향을 전환해 상대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노리는 패턴을 이미 갖추고 있다. 반면 헤라클레스는 하프 스페이스 수비가 느슨해 중원과 측면 사이가 쉽게 벌어지고 이 구간을 파고드는 상대 이선에게 반복적으로 공간을 내주는 약점이 누적되고 있다. 그래서 수레이가 중원과 측면 사이가 벌어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프 스페이스로 빠르게 침투해 공을 받는다면 수비 라인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풀백과 윙의 마킹은 동시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때 수레이는 하프 스페이스 안쪽에서 한두 번의 터치로 수비를 끌어내며 골라인 근처까지 파고든 뒤 컷백 루트를 만들거나 박스 안쪽으로 낮은 크로스를 선택할 수 있다. 박스 안에서는 스미트가 니어 포스트와 페널티 스팟 사이를 오가며 위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수레이가 만들어낸 컷백 루트에서 결정적인 슈팅이 연달아 나오는 장면이 충분히 예상된다. 헤라클레스는 쿨레노비치를 축으로 역습 상황에서 반격을 노리겠지만 공격 전개가 끊겼을 때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려 중원 앞과 측면 사이 공간이 다시 비는 흐름이 반복될 위험을 안고 들어가야 한다. 또한 측면 미드필더와 풀백이 동시에 전진했다가 볼을 잃으면 중앙 미드필더가 넓어진 폭을 혼자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 수레이와 같은 타입의 플레이메이커에게는 이상적인 타깃이 될 수 있다. 고 어헤드 이글스는 이 구조를 알고 있는 만큼 초반부터 과도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린토스트로 상대 첫 패스를 끊고 탈압박 이후 곧바로 수레이 쪽으로 연결해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반복하는 그림을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 헤라클레스가 라인을 내려 간격을 줄이려 하면 쿨레노비치와 이선의 움직임이 고립되고 라인을 올리면 다시 하프 스페이스가 갈라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에 경기 내내 완벽한 균형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변수다. 반면 고 어헤드 이글스는 스미트의 박스 안 마무리, 수레이의 침투와 컷백, 린토스트의 전진 패스를 묶어서 박스 안과 밖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어 공격 설계 측면에서 더 많은 선택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기가 길어질수록 하프 스페이스를 둘러싼 세컨볼 경쟁력과 이 지점을 먼저 선점하는 움직임에서 고 어헤드 이글스가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하프 스페이스를 방치하는 쪽이 박스 앞 컷백과 낮은 크로스를 연달아 허용하게 되고 그 장면을 수레이와 스미트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느냐가 스코어보드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구도다.
종합적으로 보면 구조적인 약점과 상성을 동시에 감안했을 때 고 어헤드 이글스가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며 유리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고 어헤드 이글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위트레우트 vs FC 즈볼레 이 경기는 단순히 공격 자원 이름값이 아니라 중앙에서 패스를 얼마나 빠르게 돌릴 수 있는가가 승부의 핵심이 되는 맞대결이다. 위트레우트는 드 위트와 제키엘이 중원에서 공의 흐름을 잡아주고 미겔 로드리게스가 그 위에 속도를 얹어주는 구조라 한번 탈압박에 성공하는 순간 공격 템포를 급격히 끌어올릴 수 있다. 특히 미겔 로드리게스가 측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안쪽으로 내려와 원투 패스를 주고받는 장면이 나오면 공은 중앙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빠르게 순환하며 즈볼레 수비는 어느 쪽을 먼저 막아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몰린다. 즈볼레는 기본적으로 코스턴스와 쇼어타이어, 브루메스터까지 공격적으로 활용 가능한 카드들이 있지만 중앙에서의 볼 순환이 느려 터져 있어 공격 템포가 심각하게 늘어지는 문제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다. 공이 수비에서 중원으로, 중원에서 이선으로 올라가는 동안 패스가 가로로 여러 번 돌다 보니 상대 수비는 박스 앞 라인을 촘촘하게 정렬할 여유를 충분히 얻고 슈팅각은 좁아지고 패스 루트는 막히는 패턴이 반복된다. 반대로 위트레우트는 공을 탈취하는 순간부터 생각이 다르다. 드 위트와 제키엘이 공을 오래 끌지 않고 첫 터치 후 바로 방향을 바꾸거나 전진 패스를 선택하면서 미겔 로드리게스 쪽으로 템포를 끌어올리는 패스를 연결하려 한다. 위트레우트의 에이스인 미겔 로드리게스가 이런 장면에서 정확히 템포를 끌어올려 패스를 빠르게 돌려준다면 중앙과 측면에서 패스 스피드가 급격히 빨라지고 결국 박스 근처에서 즈볼레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미겔이 컷인 후 직접 슈팅을 가져가는 선택을 하면 박스 바깥에서 위협적인 중거리 슈팅이 나오고 수비가 슈팅을 막기 위해 모여들면 반대편에서 침투하는 드 위트에게 라스트 패스가 열리는 형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즈볼레가 이를 의식해 라인을 내리고 더 조심스럽게 공을 돌린다 해도 이미 중앙 템포 자체가 느린 상황에서 한 번씩 공을 잃기 시작하면 위트레우트의 빠른 전환에 계속 맞서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특히 중원에서 브루메스터가 안정적인 패스 선택에만 머무를 경우 코스턴스와 쇼어타이어는 앞에서 계속 움직이는데도 공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경기 중반 이후 체력 소모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다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어느 팀이 더 많은 공격 자원을 갖고 있느냐보다 어느 쪽이 중앙에서 공의 속도를 올려 상대 수비 블록을 파괴할 수 있느냐의 승부이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성은 위트레우트 쪽에 훨씬 명확하게 갖춰져 있다. 위트레우트가 미겔 로드리게스를 축으로 템포를 끌어올리고 드 위트와 제키엘이 그 흐름에 맞춰 패스를 빠르게 돌려준다면 즈볼레가 느린 볼 순환 속에서 수비 정렬만 반복하는 그림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그래서 중앙 템포와 전개 효율, 박스 근처에서 수비 라인이 무너질 타이밍까지 종합해보면 이 매치업은 위트레우타 쪽이 승리를 노리기에 훨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위트레우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크리스탈 피 vs 울버햄프턴 이 경기는 일정과 체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매치업이다. 울버햄튼은 강한 상대를 상대로 이미 한 경기를 치른 뒤 충분한 회복 없이 다시 90분을 소화해야 하는 입장이라 후반으로 갈수록 미드필더와 수비라인의 발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크리스탈 팰리스는 상대보다 여유 있는 스케줄 속에서 경기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초반에는 신중하게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템포를 끌어올리며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전술적으로 보더라도 울버햄튼의 미드필더 전진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공격 루트가 자주 끊기는 최근 흐름은 워튼과 예레미 피노 같은 템포 조절형 가속형 자원을 보유한 팰리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워튼이 수비 앞에서 탈압박 이후 첫 패스를 정확하게 넣어주기 시작하면 울버햄튼의 중원 블록은 전진과 후퇴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를 잡게 되고 이 틈을 파고드는 것이 예레미 피노와 마테타의 역할이다. 예레미 피노는 측면에서 볼을 받는 순간 수비를 정면으로 돌파하거나 안쪽으로 접어 들어가 하프 스페이스를 점령하는 움직임으로 상대 윙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을 휘저을 수 있다. 마테타는 이러한 상황에서 박스 안에서 수비수와 몸싸움을 버티며 컷백이나 낮은 크로스를 마무리하는 타이밍만 노리면 되기 때문에 워튼의 전진 패스와 예레미 피노의 가속이 맞아떨어질수록 울버햄튼 수비는 정렬 자체가 힘들어진다. 울버햄튼은 아로코다레와 황희찬을 활용한 빠른 역습으로 반격을 노리겠지만 미드필더들의 전진 타이밍이 계속 엇박자로 나오는 흐름이라면 전방 두 명이 고립된 채 볼을 잃고 곧바로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도 나올 수 있다. 특히 체력적인 부담이 쌓인 상황에서는 뒤에서 받쳐 올라오는 주앙 고메스와 다른 미드필더들의 속도가 늦어지고 세컨볼과 루즈볼에 대한 반응이 한 박자씩 느려지기 쉽다. 이렇게 되면 울버햄튼은 전방 압박을 지속하기 어렵고 자연스럽게 중원에서 라인을 내리며 버티는 쪽으로 선택지가 좁혀지게 된다. 그 시점부터는 워튼이 박스 앞에서 공을 여유롭게 다루며 좌우 전환을 반복할 수 있고 예레미 피노는 템포를 한 번에 끌어올리며 수비 라인을 향해 정면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린다. 세피스에서도 팰리스는 3백 자원과 마테타의 높이를 활용해 꾸준히 위협을 만들 수 있는 반면 울버햄튼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후반 구간에서 세트피스 수비 실수 위험이 커진다. 체력과 템포, 전환 속도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놓고 보면 이 경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팰리스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은 구도다. 특히 후반 60분 이후 워튼이 템포를 올리며 공격 전개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고
예레미 피노가 박스 근처에서 1대1을 자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순간이 팰리스가 승부를 터뜨릴 최적의 타이밍이 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크리스탈 팰리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노팅엄 vs 리버풀. 이 경기는 단순한 네임밸류 싸움이 아니라 수비 라인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와 그 틈을 읽어내는 플레이메이커의 한 번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꽂히느냐가 승부를 가를 매치업이다. 노팅엄은 앞선에서부터 압박을 시도하며 경기 템포를 끌어올리려 하겠지만 센터백 포지셔닝이 일정하지 않아 전방 압박이 한 번만 비껴가도 뒤쪽 라인이 연쇄적으로 흔들리는 구조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 수비 라인 간 소통이 불안하면 풀백이 앞으로 나간 상황에서 센터백이 그 자리를 커버해야 할지 그대로 버텨야 할지 판단이 늦어지고 그 사이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이 동시에 열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런 틈새는 맥앨리스터가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다. 압박을 한번 흘려보낸 뒤 고개를 들 수 있는 시간만 주어진다면 그는 노팅엄 센터백 간격이 벌어진 지점을 정확히 포착해 스루 패스를 찔러 넣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때 살라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수비수 어깨에 뒤를 치고 에키티케는 라인 사이에서 버티다가 뒷공간으로 한 번에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수비를 갈라놓을 수 있다. 그래서 노팅엄 입장에서는 전방 압박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플랜이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라인 유지와 소통이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로 남아있다. 반면 리버풀은 기본적으로 공을 오래 소유할 수 있는 팀이지만 오늘은 굳이 점유율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다. 노팅엄의 전방 압박을 유도한 뒤 두세 번의 짧은 패스로 압박 일선을 넘기고 맥앨리스터에게 공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공격의 전제 조건이 완성된다. 맥앨리스터가 수비 간격을 잇고 전진 패스를 선택하는 순간 살라의 측면 돌파와 안쪽 침투, 에키티케의 라인 브레이킹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노팅엄의 불안정한 라인은 한 번에 시험대에 오른다. 노팅엄도 이고르 제수스를 향한 크로스와 허드슨 오도이의 드리블, 깁스 화이트의 세컨드볼 가담을 통해 나름의 반격을 준비하겠지만 전체적인 조직력과 박스 안 마무리의 무게감에서는 리버풀 쪽이 앞선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특히 노팅엄 센터백 포지셔닝이 계속 흔들리는 양상이 반복된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간격은 더 벌어지고 이는 리버풀 공격수들에게 더 많은 슈팅 찬스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수비 라인의 안정성과 전환 상황에서의 한 방이 어느 쪽이 더 날카롭게 나오느냐의 문제이고 플레이메이커와 특급 윙어를 앞세운 쪽의 기대값이 더 크게 실리는 구도라고 정리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노팅엄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선더랜드 vs 풀럼. 이 경기는 포메이션 상으로는 4-2-3-1과 3-4-3의 맞대결이지만 실제 승부의 포인트는 세트피스와 세컨볼 싸움에서 어느 쪽이 주도권을 주느냐다. 선더랜드는 기본적으로 브로베이와 아딕나를 앞세운 전방 압박과 측면 돌파를 통해 풀럼의 백스리를 흔들겠지만 막혔을 때 다시 한번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은 세트피스와 자카의 중거리다.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에서 선더랜드 장신 센터백들이 박스 안 깊은 쪽으로 파고 들어가 1차 경합을 책임지고 브로베이와 이선 자원들이 그 뒤쪽 세컨드 지역을 넓게 점유하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풀럼은 1차 헤더에서 공을 걷어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하더라도 박스 앞에 떨어지는 흘러나온 볼에 대한 마크가 느슨한 편이라 이 지점에서 자카의 묵직한 인스텝 중거리 슈팅이 강력한 옵션으로 떠오를 수 있다. 그래서 선더랜드 입장에서는 세트피스를 단순히 한 번의 크로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1차 경합 세컨볼 선점 2차 슈팅이라는 구조로 계획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카는 지공 상황에서도 하프 스페이스 쪽에서 볼을 받아 두세 번의 패스를 섞다가 수비가 내려앉지 못한 타이밍에 중거리 슈팅으로 리턴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풀럼이 박스 앞 공간을 비워두는 순간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풀럼은 라울 히메네스와 윌슨, 케어니를 중심으로 공격 전개 시 나름의 무게감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3-4-3 특성상 윙백이 높게 올라간 타이밍에 공을 잃었을 때 뒤쪽 공간이 크게 열리는 부담도 안고 있다. 선더랜드가 이 타이밍을 노려 빠른 역습이나 세컨볼 전개로 풀럼 수비를 흔든다면 풀럼 수비 라인은 박스 안마크와 박스 앞 공간 커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에 내몰리게 된다. 특히 세트피스에서 한번 크게 밀리면 풀럼 입장에서는 수비 숫자를 더 박스 안에 두게 되며 그만큼 박스 앞 자카의 중거리 슈팅을 제어할 자원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경기 흐름이 길어질수록 세트피스 한 번, 세컨볼 한 번이 곧 승부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이 구조는 오히려 선더랜드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도다. 선더랜드는 홈에서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기보다는 세트피스와 박스 앞 압박을 통해 의도적으로 세컨볼 상황을 많이 만들어내며 묵직한 한 방으로 분위기를 가져오겠다는 접근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풀럼은 빌드업 능력과 공격 전개에서 강점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이 경기만 놓고 보면 세트피스와 두 번째 상황에서의 취약함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을 끝까지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이 경기는 어느 쪽이 더 화려하게 볼을 돌리느냐가 아니라 어느 쪽이 박스 안박스 앞에서 몸을 던져 세컨볼을 먼저 잡느냐 그리고 그 순간을 얼마나 냉정하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세트피스와 중거리라는 두 개의 칼을 동시에 쥔 선더랜드 쪽이 승부처에서 더 강한 한 방을 준비하고 있는 쪽으로 평가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선더랜드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아탈란타 vs 나폴리. 이 경기는 3-4, 3대3, 4-3이라는 대칭 구도 속에서 중원 압박의 균형과 방향 전환 속도에서 차이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아탈란타는 에데르송과 대 케텔라이르를 중심으로 한 전환 플레이가 팀 공격의 핵심 축이다 보니 볼을 한쪽으로 끌어당겼다가 다시 반대로 휘두르는 패턴을 통해 상대 블록을 벌리는 데 능한 팀이다. 반면 나폴리는 중원에서 압박이 한쪽 방향으로 몰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어 라인 전체가 공 쪽으로 이동하는 순간 반대편 커버가 늦어지는 불균형이 그대로 드러날 여지가 크다. 경기 초반에는 나폴리가 맥토미니와 윙백을 활용해 중원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며 아탈란타의 빌드업을 흔들려 하겠지만 공이 이동한 방향으로 오버슈팅된 압박이 나오는 순간 에데르송은 이를 역이용해 압박 라인 뒤쪽 열리는 공간을 노릴 것이다. 에데르송은 탈압박에 성공하는 즉시 옆이나 뒤로만 빼지 않고 때 케텔라이르에게 첫 방향을 잡아준 뒤 다시 반대 윙백이나 크라스토비치 쪽으로 재전환하는 타이밍을 노리기 때문에 나폴리 미드필더가 한 번 쏠리기 시작하면 균형을 되찾기가 쉽지 않다. 데 케텔라이르는 한쪽 플랭크에서 공을 끌며 상대를 자신 쪽으로 유도한 뒤 수비수가 붙는 순간 몸 방향을 바꾸거나 짧은 패스로 다시 중앙으로 볼을 빼며 두 번째 전환을 준비하는 등 방향 전환 타이밍을 읽는데 강점을 가진 자원이다. 그래서 나폴리의 압박이 한쪽으로만 기울어지는 순간마다 아탈란타는 에데르송과 데 케텔라이르의 패턴 플레이를 통해 반대측 넓은 공간을 향한 오픈 찬스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때 크루스토비치는 수비라인 뒷공간뿐 아니라 하프스페이스 쪽으로도 침투 궤적을 조절해 반대 전환이 끝나는 지점에서 볼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 외곽과 페널티 스팟 주변에서 모두 마무리각을 가져갈 수 있다. 나폴리 입장에서는 호일룬과 노아 랑의 개인 능력을 통해 아탈란타의 하이라인 뒤를 찌르는 카운터를 노릴 수 있지만 중원 압박 자체가 균형을 잃는 순간 그보다 먼저 자신들의 수비 블록이 흔들리는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나폴리가 공격 시 윙백까지 높게 배치하는 패턴을 유지한다면 방향 전환이 실패하거나 경합에서 밀린 직후 역으로 아탈란타의 전환 속도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장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술 구조와 전환 메커니즘만 놓고 보면 나폴리가 공격적으로 나올수록 에데르송과 데 케텔라이르가 반대 전환을 통해 박스 앞 넓은 공간을 여는 장면이 더 자주 연출될 수 있는 상성면에서 아탈란타에게 꽤 유리한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폴리 미드필더들의 압박 복귀 속도가 늦어지고 수비와의 간격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아탈란타의 전환 한 방이 결정적인 득점 기회로 직결될 여지가 커진다. 결국 이 경기는 한쪽으로 쏠리는 압박 vs 그 방향을 역이용하는 전환 플레이라는 구도 속에서 방향 전환 타이밍을 훨씬 더 세밀하게 가져갈 수 있는 쪽이 승부를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 관점에서 보면 에데르송과 데 케텔라이르를 앞세워 전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아탈란타 쪽이 나폴리의 불균형한 중원 압박을 정면으로 파고들 수 있는 준비가 더 잘 갖춰진 팀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탈란타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AJ 옥세르 vs 스타드렌 이 경기는 중원 전진 패스 타이밍이 어긋나 공격 흐름이 끊기는 오세르와 그 틈을 노려 빠른 역습으로 치고 나오는 스타드 렌의 상성이 아주 뚜렷한 매치업이다. 오세르는 4-3-3 구조 속에서 공 소유를 통해 경기를 풀어나가려 하지만 중원에서 전방으로 찔러넣는 패스 타이밍이 적절히 맞지 않아 공격이 속도를 잃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전진 패스가 늦어지다 보니 상대 수비 라인은 라인을 조정하고 미드필더 라인까지 재정렬을 마친 뒤 대응할 여유를 얻게 되어 오세르는 박스 앞에서 좁은 공간만 마주한 채 답답한 전개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공을 잃으면 전방과 중원 사이 간격이 크게 벌어져 역습에 취약한 구조로 돌아서게 되는데 이는 역습 전개에 강점을 가진 스타드 렌에게는 그대로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스타드 렌은 미드필더 5장과 3백으로 이루어진 탄탄한 블록을 유지하며 수비구역에서 볼을 탈취하는 순간 곧바로 역습 모드로 전환하는 데 능하다. 무사 알타마리는 역습 타이밍에 맞춰 측면 혹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빠른 템포로 패스를 전개하며 공을 오래 끌기보다는 한두 번의 터치로 전방 엠볼로나 반대편 러너를 찾아주는 선택을 선호한다. 오세르의 수비 라인은 전환 국면에서 라인 간격을 좁히며 내려오는 속도가 느린 편이기 때문에 알타마리가 전환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 전진 패스를 뿌리는 순간 수비 블록 사이가 열리며 스타드 렌에게 날카로운 역습 찬스가 여러 차례 만들어질 수 있다. 메를랑은 중원 깊은 위치에서 역습의 첫 패스를 담당하면서 알타마리와 연계해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어지는 빠른 패스기를 설계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오세르 중원은 수비 혹은 압박 어느 쪽도 완전히 수행하지 못한 채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될 위험이 크다. 오세르가 이를 막기 위해 라인을 지나치게 내리면 전방에서 마라와 오우수가 고립되며 팀 전체가 길게 찢어지고 그렇다고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이 넓어져 엠볼로와 알타마리의 침투에 그대로 노출되는 난제를 안게 된다. 반대로 스타드렌은 기본적으로 블록을 탄탄히 유지한 뒤 상대의 전진 패스가 끊기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알타마리 중심의 빠른 역습 패턴을 통해 수비 블록 사이 간격을 깨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릴 수 있는 입장이다. 결국 90분을 통틀어 보았을 때 공격 전개에서의 완성도와 역습 효율, 수비 블록 관리 능력에서 스타드 렌이 가져갈 수 있는 주도권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매치업이라 평가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오세르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프라이부르크 vs 엠글라트바흐 이 경기는 숫자상으로는 4-2-3-1과 3-4-3의 맞대결이지만 실제 승부 포인트는 전방 압박 이후 벌어진 간격을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에 가깝다. 프라이부르크는 두 줄 라인을 안정적으로 세운 상태에서
글라트바흐의 전방 압박이 헛돌기 시작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그림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에게슈타인이 센터백 앞에서 첫 패스를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빈쪽으로 방향을 틀어준다면 그리포는 측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슈팅각을 만드는 움직임을 반복할 수 있다. 글라트바흐는 전방에서 타바코비치와 이선 자원들이 적극적으로 압박을 걸겠지만 이 과정에서 미드필더 라인이 뒤에서 동시에 끌어 올라오지 못하면 그 사이 공간은 자연스럽게 비어버리게 된다. 프라이부르크 입장에서는 이 구간이 바로 찬스를 만들 타이밍이다. 수비에서부터 두세 번만 정확하게 탈압박 패스가 이어지면 중앙과 측면 사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그리포가 공을 잡을 수 있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포가 이 지점에서 첫 터치로 안쪽으로 공을 옮기며 슈팅각을 확보하면 글라트바흐 수비는 박스 안마크와 박스 외곽 슈팅 견제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 한 번은 직접 중거리 슈팅으로 골문을 위협하고 또 한 번은 휠러를 향해 낮은 크로스나 컷백 패스를 선택하면서 글라트바흐 수비를 계속 뒷걸음치게 만드는 것이 프라이부르크가 가져갈 수 있는 전형적인 경기 그림이다. 글라트바흐는 타바코비치를 향한 크로스,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높이 싸움으로 맞불을 놓겠지만 빌드업과 압박 과정에서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만큼 중원과 박스 앞에서 위기를 스스로 초래하는 빈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프라이부르크는 세컨볼 경합에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팀 성향을 가지고 있어 글라트바흐가 전방을 향해 올린 볼이 한 번 튕겨 나왔을 때 두 번째 공을 다시 회수하며 역습 기회를 잡는 장면도 충분히 기대된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글라트바흐의 전방 압박 강도와 윙백의 왕복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라인 간격은 더 넓어지고 그리포가 박스 외곽에서 공을 잡을 여유와 시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구간에서는 세트피스뿐 아니라 오픈 플레이에서도 그리포의 왼발에서 결정적인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비가 이를 의식해 다가서면 휠러나 이선 침투 자원에게 패스 선택지가 열린다. 결국 이 경기는 압박 강도가 아니라 압박 이후 간격 관리와 박스 외곽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승부를 좌우할 것이며 이 부분에서 프라이부르크가 글라트바흐보다 더 완성도 있는 팀이라고 해석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프라이부르크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바르셀로나 vs 레반테 이 매치는 전력과 전개 능력에서 우위를 지닌 바르셀로나가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쥐고 레반테는 깊게 물러선 뒤 버티기를 택하는 전형적인 상하 구도의 경기로 그려진다. 레반테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나치게 내려앉는 바람에 2선과 3선 간격이 벌어지고 그 사이 중원 압박이 붕괴되면서 상대 플레이메이커에게 넓은 시야와 전진 드리블각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다니 올모의 존재감이 크게 부각된다. 올모는 이런 간격이 드러난 상황에서 공을 잡으면 단순히 옆으로 돌리는 패스에 머무르지 않고 과감하게 전진 드리블을 시도하며 수비 라인을 직접 향해 압박을 가하는 스타일이다. 레반테의 중원 압박이 무너진 공간을 파고드는 순간 올모는 박스 앞 하프 스페이스에서 슈팅각을 만들거나 페란 토레스와 라민 야말에게 깊숙한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페란 토레스는 수비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움직임을 통해 레반테 센터백과 풀백 사이 간격을 흔들며 득점 기회를 노릴 수 있다. 야말은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1대1 돌파를 통해 수비를 한 명씩 끊어내는 동시에 반대편이나 이선으로의 패스각을 만들어주어 박스 안에서 여러 옵션이 동시에 살아나도록 만든다. 레반테 입장에서는 이 전개를 막기 위해 수비형 미드필더가 더 위로 올라와 압박에 가담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 수비 라인 앞보호가 허술해지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이 열리고 라인을 내리면 2선과 3선 간격이 벌어지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바르셀로나의 공격 패턴을 완전히 봉쇄하기는 쉽지 않은 매치업이다. 바르셀로나는 자연스럽게 상대 박스 근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박스 앞에서의 슈팅 볼륨과 세트피스 횟수도 꾸준히 쌓일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선제골이 나오면 레반테는 뒤를 열 어쩔 수 없이 라인을 조금씩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그 순간 바르셀로나의 역습과 추가 득점 가능성까지 함께 커진다. 반대로 선제골이 늦게 나오더라도 다니 올모가 간격을 파고드는 전진 드리블과 페라냐말의 침투가 반복되는 동안 박스 앞에서 결정적인 찬스가 누적되는 흐름은 큰 틀에서 변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다만 객관적인 전력 격차가 워낙 크고 바르셀로나 쪽 승부 예측이 시장에서 충분히 반영된 상황이라 승리 배당 자체는 투자 매력도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누가 이기느냐를 맞추는 것보다 바르셀로나 공격이 풀리며 골이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레반테가 버티는 과정에서 실점수가 어디까지 늘어날지를 중심으로 언더오버를 접근하는 쪽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특히 바르셀로나가 박스 앞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득점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열릴 가능성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바르셀로나 승리 방향은 자연스럽게 깔고 가되 실제 배팅 포인트는 언더오버에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인 매치업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바르셀로나 승 추천 언더오버 오버 강추 에이지 알크마르 vs 스파르타 이 경기는 알크마르의 중앙 장악 능력과 웨슬리 파타티의 하프 스페이스 활용이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늦은 전방 압박과 벌어진 라인 간격을 얼마나 날카롭게 파고들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알크마르는 후방에서부터 비교적 침착하게 공을 소유하며 미드필더를 통해 중앙에서 수적 우위를 만든 뒤 전방으로 단계적으로 전진하는 스타일을 선호한다. 페럿이 한번 내려와 수비수와 등지는 플레이로 볼을 지켜주면
그 순간 미난스가 라인 사이에서 전진 패스를 받을 준비를 하고 반대쪽에서는 웨슬리 파타티가 이미 안쪽으로 궤적을 그리며 파고드는 움직임을 가져간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전방 압박이 한 박자 늦어지면 그 사이 1선과 2선의 간격이 벌어지고 중앙 지역이 상대에게 쉽게 열리는 구조가 된다. 이때 알크마르의 미드필더들은 그 틈에 미난스를 배치해 공을 받게 하고 곧바로 전향 패스를 통해 파타티에게 공을 연결하는 패턴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웨슬리 파타티가 그 공간을 빠르게 점령한다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따라붙기도 전에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게 되고 그 자리에서 인커팅과 슈팅 혹은 페럿을 향한 스루 패스까지 선택지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최종 수비가 재정비되기 전에 날카로운 슈팅각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스파르타 로테르담이 라인 간격을 줄이기 위해 미드필더를 뒤로 내리면 반대로 전방 지원이 줄어들어 리우리첸과 반 베르원이 고립되는 상황이 잦아질 수 있다. 반대로 공격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 미드필더가 계속 전진에 가담하면 중앙 하프 스페이스가 다시 비면서 파타티와 미난스에게 더 많은 터치와 슈팅 기회가 돌아가게 된다. 알크마르는 측면에서도 파타티를 통해 1대1 돌파와 인커팅을 반복하면서 수비를 바깥으로 끌어낸 뒤 다시 중앙으로 파고드는 패턴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페럿이 수비수와의 몸싸움으로 공간을 비워주고 미난스가 두 번째 줄에서 침투해 마무리에 관여한다면 스코어 기대값은 자연스럽게 알크마르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이 역습에서 반 베르원과 반 크루이를 활용해 한두 번은 찬스를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볼 소유와 중앙 점유, 하프 스페이스에 더해 볼 터치 빈도를 놓고 보면 알크마르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전방 압박 타이밍이 느려진 팀과 그 틈을 잇고 중앙을 찌르는 패턴이 정리된 팀의 맞대결이며 구조적으로 알크마르 승리 시나리오에 더 무게가 실리는 구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알크마르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앙제 SCO BS 릴 OSC 이 경기는 양팀 전술 아이디어 못지않게 일정과 체력에서 출발하는 간극이 경기 내용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앙제는 이번 라운드를 앞두고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일정 속에서 준비 시간을 확보했고 체리프 스바이벨크딤을 축으로 한 4-3-1-2 구조를 온전히 맞춰온 상태다. 체리프는 전방에서 볼을 등지고 받아주는 순간 옆으로 좁혀 들어오는 스바이에게 짧은 패스를 떨궈주거나 직접 박스 안으로 파고들어 슈팅을 노릴 수 있는 패턴을 갖추고 있다. 스바이는 측면과 중앙을 자연스럽게 오가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는 움직임이 좋아 수비 라인과 중원 사이 공간을 계속 자극하면서 체리프에게 2차, 3차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 벨크딤은 수비 상황에서 압박 타이밍을 조절하면서도 공을 따낸 뒤에는 전진 패스를 곧바로 선택해 공격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는 스타일이라 체력적인 여유가 있을수록 장점이 더 크게 드러난다. 반면 릴은 츠르베나전 이후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지지 못한 채 리그 경기까지 이어지는 흐름이라 초반에는 집중력을 유지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과 회복 속도가 떨어질 위험이 크다. 축구는 결국 체력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전술적 지시가 흐려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린 플랜을 실행하려면 끝까지 압박과 전환을 반복할 에너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중반 이후에는 더블 볼란치 앞 공간과 풀백 뒷공간이 동시에 비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고 이때 체리프와 스바이가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을 번갈아 공략하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앙제 입장에서는 벨크딤이 세컨볼을 회수해 다시 전방으로 밀어넣고 체리프가 공을 지키는 사이 스바이가 안쪽으로 파고들며 슈팅각을 만드는 패턴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체력과 집중력을 계속 깎아낼 수 있다. 릴은 지루 페르난데즈, 파르도 아랄손의 개인 기량으로 한두 번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강행군으로 인한 체력 저하가 누적될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압박 시점이 늦어지는 문제가 더 도드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후반 승부처 구간에서 더블 볼란치와 센터백 사이 공간이 벌어지면 앙제의 3선 2선이 그 틈으로 파고들며 박스 앞에서 연속된 슈팅과 세컨 찬스를 만들어낼 여지가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정교한 세트플레이보다 후반에도 압박과 전환을 유지할 체력이 남아있는 팀이 경기 흐름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길 가능성이 높은 한판이다. 그 관점에서 보면 충분한 휴식을 바탕으로 100%에 가까운 경기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는 앙제가 체력적인 우위를 기반으로 경기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앙제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FC 낭트 BS 르아브르 AC 이 경기는 단단한 블록을 바탕으로 후반 교체 카드를 준비한 쪽과 후반 체력 저하로 세컨볼 대응이 느려지는 쪽의 대결이다. 낭트는 5-4-1로 수비 숫자를 먼저 확보한 뒤 중원 간격을 좁혀 상대의 전진 패스를 차단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파울로 흐름을 끊어가며 버티는 운영을 지향한다. 그래서 전반에는 무리하게 라인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엘 아라비 한 명을 앞에 남겨두고 나머지가 뒤에서 밀집 수비를 형성하는 그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코클랭은 수비 라인 앞을 넓게 커버하면서 상대가 중앙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최대한 억제하고 볼을 빼앗자마자 측면으로 옮겨 수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르아브르는 수마레를 중심으로 후방 빌드업을 시도하고 그 위에서 만빈비가 전진 드리블과 패스를 통해 공격의 템포를 만들어 가려 할 것이다. 전반과 경기 중반까지는 양팀이 서로 한 번씩 기회를 나눠 가지는 팽팽한 구도가 이어질 수 있지만 문제는 르아브르의 체력 저하다. 최근 경기들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세컨드볼 경합에 늦게 반응하고 중원 리커버리 속도가 떨어지면서
1차 방어 이후 두 번째 볼을 상대에게 허용하는 장면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이렇게 되면 중원에서 볼을 다시 회수해 공격을 이어가야 할 타이밍에 오히려 상대에게 재차 공격권을 넘겨주게 되고 수비 라인은 계속해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그 순간 낭트의 히든 카드인 에블린이 후반 교체로 투입된다면 경기 흐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여지가 크다. 에블린은 투입 직후부터 템포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유형이라 볼을 잡는 즉시 전진 드리블과 빠른 패스를 선택해 이미 지친 르하브르 수비를 상대로 거칠게 파고들 수 있다.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한 발 먼저 튀어나가 흘러나온 공을 주워 담고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슈팅 각도를 찾거나 엘 아라비와의 2대1 패스로 박스 안을 노릴 수 있다. 르하브르가 후반에 중원 리커버리를 제때하지 못한다면 코클랭이 커트한 공이 에블린에게 연결되고 에블린이 다시 엘 아라비에게 찔러주는 전개가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결국 전반에는 르하브르가 공격적으로 나서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세컨드볼 대응 지연이 겹치면서 경기의 무게 중심은 점차 낭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낭트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정확히 읽고 에블린 카드를 어느 타이밍에 꺼내느냐가 승부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 교체 타이밍만 적절하게 맞춘다면 후반 마지막 20분 구간에서 낭트가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며 결국 지친 수비를 상대로 결정적인 마무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낭트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오지시니스 vs FC 로리앙. 이 경기는 4-1-4-1 기반의 타락박스 위칭 중심 니스와 3-4-3이지만 좌우 밸런스가 무너진 로리앙이 맞붙는 매치업이다. 니스는 초가 한쪽에서 상대를 끌어당기고 은돔벨레가 중원에서 첫 압박을 털어낸 뒤 티아고 고베이아에게 반대편 스위칭 패스를 연결하는 그림을 반복적으로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 로리앙은 공이 있는 쪽으로 블록이 쉽게 쏠리는 탓에 한쪽에서 압박을 시도하다가도 반대측 전원이 나오는 순간 커버 타이밍이 늦어져 터치라인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 넓은 공간이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티아고 고베이아는 측면과 안쪽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자원이라 한 번은 안쪽으로 들어와 전개축이 되고 다음에는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스위칭 패스를 직접 공급하는 역할까지 맡을 수 있다. 니스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오른쪽에서 초를 통해 1대1 싸움을 걸어 상대를 그쪽으로 끌어당긴 뒤 은돔벨레가 중앙에서 방향을 바꾸고 고베이아가 반대편으로 스위칭 패스를 뿌리는 장면을 노릴 수 있다. 이 전원이 한 번만 정확히 연결되어도 반대측에서는 윙과 풀백이 동시에 전진해 사실상 무인지경에 가까운 공간에서 공을 다룰 수 있고 여기서 정확한 크로스나 컵백이 한두 번만 맞아 떨어져도 실점 위기를 만들 수 있다. 로리앙은 수마노를 향해 전방으로 공을 붙이려 하겠지만 중원에서의 패스 선택과 방향 전환 타이밍이 느려지면 니스의 1선 2선 압박에 걸려 빌드업 자체가 끊길 위험이 크다. 또한 좌우 밸런스가 애초에 흔들린 상태에서 라인을 끌어올리면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상황에서 전환을 받게 되어 역습 한 방에 라인 전체가 흔들리는 리스크가 커진다. 반대로 니스는 라인을 필요 이상으로 올리기보다는 미드존에서 탈압박과 스위칭을 활용해 상대를 흔든 뒤 박스 근처에서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공격을 전개할 수 있어 위험 부담 대비 효율이 높은 쪽에 서게 된다.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로리앙은 공간 관리에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니스는 좌우 전환과 이선 침투를 반복하면서 점점 더 여유 있는 공격 전개를 가져갈 수 있을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니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토트넘 vs 아스날 FC. 전통적인 북런던 더비는 항상 전력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변수가 많은 경기이고 이변이 자주 발생해온 매치업이다. 이번 시즌 전체 흐름만 놓고 보면 아스날이 더 안정적인 승점 쌓기와 전술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더비 특유의 감정성과 일정 차이까지 겹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아스날은 목요일 울버햄튼과의 경기를 치른 직후 큰 로테이션 없이 다시 강도 높은 더비를 소화해야 하는 스케줄이라 주전급 선수들 체력 부담이 쌓인 상태에서 킥오프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이 상황에서는 전방 압박의 강도와 빈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1차 압박 타이밍이 느려지면서 웨데고르가 전방에서 만들어주던 에너지와 커버 범위도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토트넘은 이번 주중 일정을 비우고 충분한 회복 시간을 확보한 상태라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을 걸어도 부담이 덜하고 후반에도 스프린트와 전환 속도를 유지할 여지가 더 많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사비 시몬스와 마티스 텔을 활용해 아스날의 풀백이 전진한 뒤 남는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집중 공략하면서 콜로 무아니의 뒷공간 침투와 박스 안 마무리까지 연결하는 이선 중심 패턴 플레이를 준비할 수 있다. 아스날은 여전히 웨데고르와 사카, 요케레스를 앞세워 점유율과 전개에서는 우위에 설 수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 압박 강도와 수비 라인 간격 관리에서 흔들릴 위험을 안고 있다. 더비 특성상 초반에는 거친 몸싸움과 파울이 오가며 다소 난전 양상을 보일 수 있고 세트피스나 세컨볼 상황에서 양팀 모두 한두 번씩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체력차와 스프린트 횟수 차이가 누적되면 전방 압박과 역습에서 토트넘 쪽이 더 신선한 움직임을 유지할 공산이 크다. 사비 시몬스가 중앙에서 탈압박 후 방향을 틀어주고 텔과 콜로 무아니가 동시에 뒷공간을 찌르는 장면이 반복되면 아스날 센터백과 풀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타이밍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 이때 토트넘은 단순 롱볼이 아니라 이선에서 한 번 더 연결해 들어가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박스 안 컵백 루트까지 활용해 체력적으로 떨어진 아스날 수비를 계속 뒤로 몰아붙이는 전개를 노릴 수 있다.
더구나 북런던 더비는 승점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경기라 토트넘 선수들이 충분한 휴식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전환 속도를 뿜어내면 체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더비를 맞는 아스날 쪽이 심리적으로도 쫓기는 양상으로 흘러갈 여지가 있다. 결국 객관적인 전력과 시즌 누적 지표에서는 아스날이 우위에 있지만 이번 경기만 놓고 보면 일정과 체력 그리고 더비 특유의 변수까지 고려했을 때 토트넘 쪽의 균형추가 조금 더 기울어지는 구도라 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토트넘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장크트 파울리 vs 브레멘 이 경기는 스위칭과 포지셔닝이 매끄럽지 못한 상파울리의 중원이 전원 타이밍을 집요하게 노리는 브레멘의 이선 자원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다. 상파울리는 라게를 중심으로 전방과 이선의 연계를 통해 공격을 풀어가려 하지만 중원에서의 패스 실수와 커버 타이밍 지연으로 인해 전환 국면에서 불안정한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볼을 잃는 순간부터 세컨라인 재정비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그 사이 하프 스페이스와 중앙 통로가 상대에게 열리는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브레멘 입장에서는 바로 이 틈을 슈미트가 파고들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슈미트가 첫 터치 후 전진 드리블에 성공하는 순간 수비 간격은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타이밍에 은진마가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해 들어가면 수비 라인은 공과 사람을 동시에 쫓아가야 하는 상황에 몰리면서 박스 안쪽에서 결정적인 슈팅각이 열릴 수 있다. 또한 스타게가 중원에서 세컨볼을 잡아 다시 슈미트에게 연결하는 2차 전개가 반복되면 상파울리 수비진은 계속해서 라인 정리를 새로 해야 하는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반면 상파울리는 라게와 아운톤지를 활용한 공격 전개에서 한 번의 연계만 성공하면 상대 박스 근처까지 공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전환 상황에서 커버링이 느리고 패스 미스가 누적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공격에 나갔다가 역습에 그대로 노출되는 장면이 더 자주 나올 수 있다. 특히 브레멘이 중앙 압박을 통해 볼을 탈취한 뒤 슈미트를 거쳐 측면이나 하프 스페이스로 빠르게 전개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상파울리의 수비 블록은 안쪽과 바깥쪽을 동시에 막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상파울리가 주도권을 쥐고 경기 템포를 낮춰가는 경기보다는 브레멘이 전원 상황을 주도하며 상파울리의 실수를 추적하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브레멘의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무리해서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중원에서 상대의 빌드업 실수를 유도한 뒤 빠르게 전진하는 패턴만 반복해도 기대값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매치업이다. 상파울리가 중원 포지셔닝과 스위칭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즉각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슈미트와 은진마의 침투가 더 날카롭게 보일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더 안정적으로 전원을 관리하느냐의 싸움이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양팀의 전원 완성도를 기준으로 보면 브레멘이 상파울리의 약점을 정면으로 찌를 수 있는 구도다. 상파울리가 한두 번은 라게를 축으로 한 공격 전개로 기회를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찬스의 수와 질에서는 브레멘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 전망이다. 그래서 브레멘이 세컨라인에서의 전진 드리블과 뒷공간 침투를 통해 최소 한두 차례는 결정적인 득점 장면을 만들 수 있는 경기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상파울리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AC밀란 vs 파르마 이 경기는 3-5-2로 중원을 두텁게 세우고 하프 스페이스 1-2 패턴으로 경기를 푸는 AC밀란과 4-3-3이지만 수비형 미드필더의 위치 선정 문제로 전개가 막히는 파르마의 맞대결이다. AC밀란은 경기 초반부터 무리하게 라인을 하이프레스까지 끌어올리기보다는 중원에 촘촘한 라인을 세워두고 파르마의 답답한 유자 빌드업을 기다리면서 중간 지점에서 공을 가로채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파르마는 후방에서 공을 돌리다가도 수비형 미드필더가 적절한 지점에 서지 못해 센터백과 풀백 사이에서만 공을 주고받는 상황이 반복될 공산이 크고 이는 곧 전진 타이밍이 늦어지는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AC밀란이 이 지점을 정확히 노린다면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탈취한 뒤 곧바로 로프터스 치크와 모드리치에게 볼을 연결해 하프 스페이스에서 유기적인 원투 패턴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 로프터스 치크와 모드리치가 번갈아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패스를 이어받고 한 번은 전진, 한 번은 측면으로 각을 바꾸는 동작을 반복하면 파르마의 느린 전원 속도는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필크루크는 수비라인 어깨를 물고 안쪽으로 파고들 준비를 하고 풀리식은 반대쪽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세컨 패스를 기다리게 되므로 박스 주변에서는 자연스럽게 수적 우위가 만들어질 수 있다. 파르마는 이를 막기 위해 수비라인을 더 낮추고 미드필더를 박스 앞에 촘촘히 세우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역으로 전방과의 거리가 멀어져 한 번 공을 걷어낸 뒤 다시 라인을 올리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AC밀란은 이런 구조적인 약점을 이용해 중원에서 공을 탈취하거나 두 번째 볼을 따낸 뒤 모드리치를 통해 침착하게 방향을 바꾸고 로프터스 치크와 풀리식이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오가며 다시 템포를 끌어올리는 그림을 반복하려 할 것이다. 특히 전형적인 유자 빌드업만 반복하는 팀을 상대로는 탈압박 이후 곧바로 중앙을 찌르는 패턴 하나만으로도 상대가 정신없이 뒤로 몰릴 수 있어 AC밀란 입장에서는 경기 운영 면에서 훨씬 편한 조건을 가지고 시작하는 셈이다.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파르마의 빌드업이 더딘 탓에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수비 시간이 늘어나면서 체력적인 부담까지 누적될 공산이 크다. 이때 AC밀란은 굳이 모든 공격을 빠르게 가져가기보다는 한 번은 천천히 공을 돌리며 파르마를 끌어낸 뒤 결정적인 타이밍에만 로프터스 치크와 모드리치의 원투 패턴으로 박스 안을 직접 두드리는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파르마는 스코어에 쫓기는 상황에서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전진시키며 빌드업을 시도할 수 있지만 이는 곧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이 더 크게 열리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 이 구간에서 AC 밀란이 중원에서 공을 가로채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를 타고 들어가는 플리식과 로프터스 치크, 그리고 마지막 박스 안 필크로크까지 연결되는 빠른 전개로 추가 득점을 노릴 여지가 충분하다. 종합하면 빌드업 구조와 중원 설계,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까지 모두 감안했을 때 경기 흐름은 AC 밀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고 파르마는 구조적인 한계를 단기간에 극복하기 어렵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C 밀란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셀타비고 vs 마요르카. 이 경기는 장거리 원정과 빡빡한 일정으로 인해 공수 간격이 헐거워진 셀타비고와 타깃형 스트라이커와 이선 침투를 축으로 한 마요르카의 구조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한판이다. 셀타비고는 PAOK와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를 소화한 직후라 주전급 선수들의 체력적인 어려움이 분명하고 그리스에서 스페인까지 비행기로 장거리 이동까지 더해지며 피로 누적이 상당하다. 그래서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와 라인 간 거리 유지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으며 포백 수비 사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상대 공격수의 라인 브레이킹 한 번에 파이널 서드가 쉽게 열리는 장면이 잦다. 이런 구조에서는 숫자를 얼마나 많이 세워두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간격이 무너지면 수비수가 몇 명이든 한 번의 패스와 침투에 그대로 라인이 갈라지며 박스 안에서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사무 코스타가 정면으로 노릴 수 있다. 무리키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받아 등을 쥐고 버티는 순간 사무 코스타는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향해 타이밍을 맞춰 침투할 수 있다. 안토니오 산체스는 그 뒤에서 세컨드볼과 압박에 가담하며 셀타비고의 빌드업이 끊기는 시점을 노려 다시 공격을 이어가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셀타비고의 포백이 이미 간격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 코스타가 이 타이밍을 읽고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한다면 수비가 재정비되기 전에 박스 앞에서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만드는 장면이 여러 차례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셀타비고의 피로 누적을 감안하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 압박 속도가 더 떨어지고 라인의 간격이 더 벌어질 위험이 크다. 그때마다 마요르카의 전개는 더 단순해질 수 있다. 무리키에게 공을 넣고 세컨드볼을 사무 코스타가 주어 하프 스페이스로 전진하면서 간격이 무너진 셀타비고 수비를 상대로 파이널 서드에서 슈팅각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셀타비고가 홈에서 보르와 이글레시아스를 활용해 한두 번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체력과 간격 관리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승부다. 결국 이 경기는 장거리 원정 후유증과 불안한 포백 간격을 지닌 측과 그 틈을 잇고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이선 자원을 가진 측의 맞대결로 경기 흐름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방향성이 비교적 뚜렷한 매치업이라고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셀타비고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하이덴하임 vs 슈투트가르트. 이 경기는 라인 간 간격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하이덴하임과 전방 압박과 역습 전원에서 강점을 가진 슈투트가르트가 맞붙는 구도다. 하이덴하임은 4-3-2-1 구조 속에서 피링거를 향한 전진 패스와 이선의 연계를 통해 공격을 풀어가려 하지만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니에후에스가 애매한 지점에서 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긴다. 이때 상대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니에후에스의 초반 빌드업 패스는 자연스럽게 뒤와 옆으로만 향하고 전방으로 나가는 길은 막혀버리기 쉽다. 슈투트가르트는 이 지점을 정확히 노릴 수 있는 팀으로 로엘링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향한 패스라인에 정교하게 포지셔닝한 뒤 타이밍을 맞춰 전방에서 압박을 시도하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하이덴하임 수비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공을 잃게 되면 나르테위는 그 틈으로 공을 운반하며 탈압박과 동시에 전진 패스를 선택할 수 있고 운다부는 이미 수비 뒷공간을 겨냥해 움직일 준비를 마친 상황이 된다. 이 과정에서 한 번의 인터셉트와 두세 번의 간결한 패스만으로도 슈투트가르트가 박스 안에서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충분히 예상된다. 하이덴하임 입장에서는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기 위해 라인을 조금 더 낮출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피링거와 이선 사이 거리가 벌어지며 공을 전방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반대로 라인을 끌어올려 압박을 시도하면 뒤쪽 공간이 넓게 열려 운다부와 르웰링의 움직임을 끝까지 따라붙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며 뒷공간 커버 부담은 수비 라인에 고스란히 쌓인다. 슈투트가르트는 이러한 딜레마를 알고 있다는 듯 전방에서 압박과 역습 전원을 반복하면서 하이덴하임 수비 미드필더 간 간격이 무너지는 순간을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 전개가 막힌 하이덴하임이 억지로 전진 패스를 시도하는 순간마다 르웰링의 압박과 나르테위의 공격 전원이 맞물려 슈투트가르트의 역습 한 방이 곧바로 박스 앞장면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특히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하이덴하임의 중원 라인이 압박과 커버를 반복하면서 체력 소모가 누적되고 이때부터 간격이 더 벌어지면 슈투트가르트의 전원 속도는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후반으로 갈수록 하이덴하임이 홈 분위기에 기대어 라인을 올리고 동점 혹은 역전을 노릴수록 뒷공간은 더 넓게 노출되고 운다부와 르웰링이 여유있게 박스를 향해 달려들어가는 장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빌드업 안정성과 라인 간 간격 관리에서 앞선 쪽이 누구인지 그리고 전방 압박 타이밍을 더 정확히 맞추는 쪽이 누구인지가 스코어보드에 그대로 반영될 만한 매치업이다.
그 관점에서 보면 하이덴하임의 간격 문제와 니에후에스의 제한된 빌드업 선택, 여기에 르웰링과 나르테위, 운답으로 이어지는 슈투트가르트의 압박 전환 마무리 삼각 구도는 슈투트가르트 쪽으로 기대값을 더 크게 쌓아 올리고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하이덴하임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페예노르트 vs SC 텔스타. 이 매치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상당히 벌어진 상태에서 강한 상위 전력과 불안한 하위 전력이 맞붙는 구도다. 페예노르트는 4-4, 이 구조에서 우에다와 보르지스를 축으로 박스 주변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며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박스 안에서의 슈팅 볼륨을 꾸준히 늘려갈 수 있다. 황인범은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수비수들 앞에 내려와 공을 받아주며 방향 전환과 전진 패스로 텔스타 수비 블록을 좌우로 흔드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과정에서 텔스타 수비 블록 안쪽 간격이 벌어지면 박스 앞에서 세컨볼 혼전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서 황인범이 흘러나온 공을 잡아 묵직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할 수 있는 장면이 계속해서 열릴 수 있다. 텔스타는 3-4-3을 기반으로 수비 숫자를 최소한으로 맞추려 하겠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두 줄 수비를 유지하려다 보니 세컨볼 대처와 두 번째 움직임에 대한 반응 속도가 확실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박스 근처에서 한번 튕긴 공을 페예노르트 미드필더들이 선점하고 그 다음 선택으로 곧바로 슈팅이나 박스 안 침투 패스로 이어가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전력 차이가 뚜렷한 만큼 승패만 놓고 보면 페예노르트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지만 승리 배당 자체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 상대 수비 블록의 간격 문제와 세컨볼 대처 미숙, 그리고 황인범의 중거리 슈팅 능력을 감안하면 이 경기는 자연스럽게 박스 주변에서의 혼전과 슈팅 시도가 많이 나오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우에다와 보르지스가 박스 안에서 만들어내는 찬스뿐만 아니라 박스 바깥에서 황인범이 노리는 중거리까지 더해지면 페예노르트가 멀티 득점에 도달하는 그림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반대로 텔스타 입장에서는 블록 간격을 좁히지 못하면 풀타임 동안 계속해서 박스 주변에서 버티는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두 번째, 세 번째 실점에 대한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단순히 승패를 노리기보다는 전력 차이와 수비 구조의 약점을 모두 반영한 언더오버 선택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 될 수 있다. 특히 세컨볼 혼전 상황에서 한 번에 승부가 갈릴 수 있는 중거리 옵션을 보유한 쪽이 페예노르트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 양상은 자연스럽게 다득점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요약하면 스코어는 페예노르트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고 경기의 성격 자체는 언오버 시장에서 가치가 더 크게 드러나는 매치로 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페예노르트 승 추천. 언더오버 오버 강추. AS 로마 vs 크레모네세. 이 경기는 단순히 전술 화살표 싸움이 아니라 탈압박 이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경기 템포와 찬스의 질이 완전히 갈릴 수 있는 매치업이다. 크레모네세는 후방 빌드업에서 압박을 받는 순간 전진 패스보다 백패스와 횡패스를 택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공격 템포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흐름을 반복해왔다. 그래서 탈압박에 성공해도 공이 다시 뒤로 돌아가는 장면이 많고 그 사이 AS 로마는 라인을 재정비하며 압박 각도를 새로 만드는 여유를 얻을 수 있다. 반면 AS 로마는 마뉘코네가 중원에서 볼을 받는 순간 옆으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첫 터치 이후 곧바로 전진 패스를 선택해 라인 사이 공간을 찌르는 장면을 자주 시도할 수 있다. 마뉘코네가 과감하게 볼을 돌리며 상대 일선을 끌어낸 다음 한 박자 빠르게 하프 스페이스로 찔러 넣으면 퍼거슨과 엘샤라위가 그 틈을 파고들어 박스 앞에서 슈팅각을 만드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여기에 윙백들이 넓게 벌려서며 크레모네세의 윙백과 미드필더를 터치라인 쪽으로 끌어내면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에는 마뉘코네와 퍼거슨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게 열린다. 크레모네세 입장에서는 탈압박 이후에도 전진 의지가 부족해지는 순간들이 반복되면 볼점유는 가져가더라도 실제 박스 앞 위협도에서는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다. AS 로마가 이 약점을 잊고 중원에서 백패스 타이밍을 노려 압박을 걸어 탈취 전진 패스 숫자 우위 역습으로 이어가는 장면을 준비해 온다면 찬스 퀄리티에서 큰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세트피스 역시 중요한 분기점이다. AS 로마는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다양한 패턴과 세컨볼 대비를 갖춰 한 번의 킥으로 끝나지 않고 두세 번의 시퀀스를 이어가는 데 능한 팀이다. 반면 크레모네세는 정형화된 크로스 루트에 많이 의존해 첫 번째 공중볼에서 지고 나면 곧바로 위협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세컨볼 대처에서도 숫자와 위치 선정에서 불안함을 드러내곤 한다. 그래서 경기 흐름이 길어질수록 빌드업 선택과 세트피스 완성도에서 AS 로마가 조금씩 우위를 넓혀가며 박스 앞 점유율과 슈팅수에서 차이를 벌리는 그림을 떠올릴 수 있다. 크레모네세가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역습에 집중하더라도 탈압박 이후 반복되는 백패스로 인해 전진 템포가 죽으면 보나촐리와 제르빈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볼 터치 횟수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결국 중원에서 마뉘코네가 어느 정도까지 과감하게 전진 패스를 시도하느냐, 그리고 그 순간 퍼거슨의 샤라위가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안을 어떻게 점령하느냐가 승부의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탈압박 이후 뒤로 도는 팀과 탈압박 이후 앞으로 찌르는 팀이 만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전진 패스를 준 쪽이 더 많은 세트피스와 박스 진입을 가져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기 쉽다. 이 경기 역시 그런 전형적인 구도를 따라갈 여지가 크고 그 구조 안에서 AS 로마가 스코어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 한판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S 로마 승 강추. 언더오버 추천. 스트라스부르 vs 올림픽 리옹. 이 경기는 스트라스부르의 느린 수비 전환과 리옹의 직선적인 전환 패스, 그리고 투톱의 움직임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스트라스부르는 파니첼리, 디에고 모레이라, 엔시소를 앞세워 공격에서는 충분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공격에서 수비로 돌아오는 과정이 느려 역습에 취약한 단점이 분명하다. 특히 풀백이 전진해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다가도 공을 잃는 순간 이선 미드필더가 제때 라인 앞을 메워주지 못해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가 텅 비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리옹 입장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면 되고, 실제로 술츠와 모레이라가 빠르게 오프 더 볼 무브먼트를 가져가며 공을 따낸 뒤 톨리소가 첫 패스를 곧바로 전방으로 공급하는 패턴이 여러 차례 그려질 수 있다. 톤이 맞는 전환 패스 한두 번만 연결되면 스트라스부르 수비수들은 뒤로 뛰어가면서도 동시에 간격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박스 근처에서 찬스를 연속으로 허용할 위험이 크다. 스트라스부르는 엔시소가 중간에서 볼을 잡아 방향을 바꾸고 디에고 모레이라가 측면에서 1대1 돌파를 시도해 크로스와 컷백을 노리는 방식으로 맞불을 놓아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원 보호가 무너지면 공격이 막힌 직후 리옹의 역습 한 번에 다시 크게 흔들릴 수 있고, 한 번 실점 이후에는 심리적인 부담까지 겹쳐 흐름을 되돌리기 어려운 양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리옹은 선발 라인업뿐 아니라 교체 카드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어 후반 들어 체력이 떨어지는 구간에 스피드와 활동량을 보강하며 남은 시간을 관리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교체로 투입되는 공격 자원들이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면 이미 간격이 벌어진 스트라스부르 수비 라인은 경기 막판까지 계속해서 압박을 받게 될 수 있다. 전술적인 틀만 놓고 보면 스트라스부르가 홈에서 주도권을 쥐고 싶은 마음은 분명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와 라인 간격 관리에서의 약점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라면 공격 숫자를 늘리는 것 자체가 곧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리옹은 많은 것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중원에서 공만 따내면 톨리소가 최대한 빠르게 전방을 바라보고 술츠와 모레이라가 동시에 뒷공간을 향해 움직이는 패턴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라스부르는 실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라인을 쉽게 올리지 못하게 되고 공격에서도 과감함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더 오래 공을 소유하느냐보다 누가 공을 잃은 직후 얼마나 빨리 전환에 성공하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포인트에서 스트라스부르의 느린 수비 전환과 리옹의 빠른 공수 전환, 그리고 술츠와 모레이라의 침투 움직임을 함께 고려하면 전체적인 기대값은 리옹 쪽으로 더 크게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트라스부르 패 강추. 언더오버 추천. 비아레알 vs 발렌시아. 이 경기는 하프 스페이스를 설계하고 활용하는 쪽과 그 공간을 지키지 못해 시간을 쫓기는 쪽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비아레알은 파레오를 중심으로 후방에서부터 차분하게 빌드업을 시작한 뒤 발렌시아 좌측 풀백이 공격 가담에 나섰다가 복귀하는 타이밍을 면밀히 관찰할 가능성이 크다. 발렌시아 좌측에서 볼을 잃는 순간 더블 볼란치가 중앙을 우선적으로 신경 쓰는 사이 좌측 하프 스페이스는 잠깐씩 비어있는 구간을 만들고 이 틈이 비아레알에게는 가장 큰 기회가 된다. 파레오는 수비 앞에서 공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직접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해 들어가거나 그 지점을 향해 움직이는 동료에게 빠른 타이밍으로 대각선 패스를 찔러넣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원이다. 이때 제라르 모레노는 박스 안과 밖으로 가며 수비를 끌어낸 뒤 파레오와 모레이로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컷백 상황에서는 마무리 타이밍을 노리며 박스 중앙으로 재진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알베르토 모레이로는 터치라인 근처에서 시작해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좌측 풀백과 함께 상대 수비 라인을 뒤로 밀어넣고 그 사이 생기는 하프 스페이스를 파레오가 점유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발렌시아 좌측 풀백은 공격과 수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되고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뒤쪽 공간은 일정 시간 동안 열린 채로 남게 되는 구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발렌시아는 벨트란과 루이스 리오아를 활용해 역습 한 방을 노리겠지만 공격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좌측 수비 복귀는 더 늦어지고 하프 스페이스 커버는 더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안드레 알메이다가 중앙에서 공을 오래 끌게 되면 비아레알 중원이 압박 타이밍을 잡아 역으로 공을 빼앗을 여지가 커지고 이후 첫 패스를 파레오 쪽으로 연결하는 순간 발렌시아 좌측 뒷공간은 다시 한번 노출된다. 그래서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굳이 강한 전방 압박으로 라인을 무리하게 끌어올릴 필요 없이 중원에서 압박 타이밍만 잘 맞춰 공을 탈취한 뒤 파레오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전환으로 발렌시아 좌측을 꾸준히 두드리는 접근이 효율적이다.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발렌시아 좌측 자원의 왕복 주행으로 체력 소모가 누적되고 그때마다 복귀 속도는 조금씩 늦어지면서 비아레알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 빈도와 컷백 장면은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발렌시아가 스코어를 따라잡기 위해 라인을 끌어올리면 비아레알의 전환은 더욱 여유를 갖게 되고 파레오는 중원에서뿐 아니라 박스 옆까지 침투해 마지막 패스와 컷백을 직접 담당할 가능성까지 열린다. 발렌시아가 지나치게 라인을 내리고만 버티는 시나리오를 택할 경우에는 세컨볼 경쟁에서 밀리면서 박스 앞 혼전 상황이 늘어나고 파레오의 정확한 킥이 세트피스와 2차 볼 상황에서 또 다른 득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발렌시아가 좌측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한
비아레알의 패스 설계와 컷백 패턴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점점 더 무게를 얻는 매치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전술적 상성을 감안했을 때 비아레알이다니 8회 5를 축으로 박스 앞 결정을 주도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라고 보는 편이 설득력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비아레알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